네, 작가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제목처럼 어른들도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유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없이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화면 안에서의 커리어를 갖고 살아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부모님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리모트 워크가 특히나 더 대중화되면서 나 서울에서 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벌써 3년 넘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부모님 세대만 생각해 봤을 때도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가짓수가 진짜 다양해지고 또한 강도도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다라고 30대가 넘어가면서 느끼게 됐고, 나의 부모님에서 나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생길 나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 이 화면에서 가장 오래 자기 일평생 가장 많은 비중을 보냈고 또 앞으로도 진짜 많은 비중으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이랑 연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개인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오히려 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책이 보도됐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작가님을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연유였지만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다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개인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이 화면과 아이들이라는 소재가 되게 다가오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필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재라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육아를 하지 않지만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또 다른 맥락의 콘텐츠로서 읽히고, 혹은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맥락으로 읽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그 두 가지 다 아니지만 실제로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많이 감사하게도 읽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께서 걸어오신 길이 좀 인터넷이랑 공간이랑 되게 밀접하다고 들었거든요. 결혼도 네. 그랬고. 네. 관련해서 또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관련해서요? 네. 다들 제가 이런 책 관련된 인터뷰 하면은 한번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었는데, 당신의 첫 스마트폰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부터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카톡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서 뭐 카톡을 쓴다거나 아니면 2G로 힘겹게 카톡을 하는 게 가능했던 게 저의 첫 스마트폰 경험이었고,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피처폰을 20대 중반 때 써봤어요. 일부러. 궁금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첫 스마트폰 경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쓰겠구나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저의 이제 온라인 라이프가 시작되면서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마도 이제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가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일 텐데, 제가 학생 때 기자 외에도 이제 PD로도 활동을 해서 이제 학생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막 사부작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기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막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섭외를 했던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 거였어요. 그 SNS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약간 동호회처럼 모이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저 결혼식 때 사회도 SNS로 알게 됐던 분이 사회 봐주시고, 그 축가도 SNS로 알게 됐던 분이 해주시고, 그냥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놓치고 맞고 살고 있는데 애들한테는 정작
보지 마, 이렇게. 이게 아이들의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초점을 맞춰서 출발을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아, 이거 내 이야기네? 까지로도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화면이라고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했던 그 화면이 모두의 화면으로 사실상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아이들은 이 화면을 쓰면 안 되고 하지만 나는 쓰고 이렇게 약간은 이율배반적으로 화면을 대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책에서 아이들의 화면이라고 우리가 분리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뎁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사실 우리도 모두 무관하지 않은, 어른들도 다 무관하지 않은 주제라는 거를 좀 더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고 싶었던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랑 요즘 아이들의 게임의 차이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은 딱 지금 30대가 딱 PC 통신과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10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처음으로 버디버디 같은 메신저를 쓴다거나 SNS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세대라는 키워드가 진짜 예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N세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대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화면 안에서 우리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향유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동물의 숲 같은 게임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소셜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상 세계 안에서 자기가 직접 뭔가 이렇게 자유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이것도 게임이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롤같이 이제 여러 플레이어를 가지고서 막 싸운다든지 그런 약간 조금 고정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소셜한 게임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되게 단순하고 힐링물에 가까운 게임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게임도 그냥 그 가짓수가 진짜 다양하고, 그 안에서 뭐 좀 더 소셜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현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환기를 하고 싶으냐, 아니면 정말 이제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거를 목적 그 자체로 두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 우리가 게임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욕망, 아니면 전혀 다른 경험을 쫓으면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임은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처음 봤던 게임이랑은 그래서 조금씩 결이 다르거나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소년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미국 사례에서는 남자들이 게임에 주로 몰두하고 여성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또 여성들에게는 우울증으로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작가님 보시기에 한국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실은 특히 책에도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막 10번, 20번씩 사진을 찍고 한 번은 올린다라는 통계도 실제로 있고,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드러나는 어떤 바디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에게 드러나는 그 이미지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성장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칠 때는 아직은 뭐 여성 사회에서 이제 여우들끼리의 네트워크에서의 좀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남자 학생들이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여자 학생들이 훨씬 소셜한 면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한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정체성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10대 그리고 더 어린 여자 학생들은 많이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소셜미디어가 약간 위험한 게, 그게 돈벌이로 이게 또 인식이 되니까 각종 사기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뭐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강력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기치로 내걸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형태인 건데, 사실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파리라고 비판받는 많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들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욕망에 열심히 부역하게 됐으면서 생긴
어떤 피해나 결과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진짜 특히나 화면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경계가 없이 살게 될 때 특히 중요한 게 결국 나는 누구고 진짜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잘 몰랐던 그런 통계 같은 것도 많던데 아, 네네. 그런 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가장 놀랐던 통계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게임을 하는 비율이 56% 이상이라고 나왔던 게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게임을 하지 말라고 들었던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될 정도의 시간이 됐고, 그 부모가 된 N세대가 이제 지금의 N세대인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저도 쓰면서도 저의 고정관념을 또 확인하게 되는 좀 10대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정확히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도 쓰는 걸로 통계가 나와서 사실상 이 통계를 냈었던 아마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통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통계와 이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진에서도 더 이상은 화면이 이제 오프라인 세계를 보조하는 역할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둘이 경계 없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지금의 10대, 20대 청년들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좀 부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눈 건강이 괜찮나요, 그러면?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쵸. 저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요즘에 그 키즈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화면이 뭐 필수로 나왔다 이런 걸 엄청 광고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챗GPT 이런 걸 쓰는지, 얘네들이 교육 일자리 등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이 책의 네네. 주요. 네네네. 진짜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정말 수많은 서비스들과 플랫폼들이 나와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희 뭐 10대 때에 비해서는 훨씬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해도나 아니면 노출도는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막 명시적으로 큰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수치적으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한번 써보고 재밌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된다거나 이거는 근데 이제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사용성이나 사용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 확보를 못해서 그런 측면이 커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뭐 얼마나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면은 아이들이 진짜 이 10대, 20대 Z세대 분들이 난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라는 입장과 그다음에 뭐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입장이 모두 높은 비율로 나와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뭐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써다가 이제 거기에 완전 적응돼서 더 이상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못 쓰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금 단편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거는 나는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뭐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를 아이디어를 내면서 적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내 장래 희망이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인데 웹툰 그리고 특히나 뭐 미드저니 같이 생성형 AI들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뭐가 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거의 코로나 전 때부터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화면으로부터 좀 멀어져야지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해법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해법. 제가 최근에 엄청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가, 이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뭐 화면을 안 보고 이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약간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더. 그랬을 때 그냥 제 나름의 조금 고민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서로 어느 정도는 문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열불이 나죠. 아이한테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 그만해라, 뭐 이만큼만 해야지 왜 숙제 안 했냐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방어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즐거운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나 재미를 물어보게 됐을 때 의외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면에서 지금의 화면의 경험을 자기화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은 저는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몰라.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없다거나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좀 피차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몰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화면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도 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믿어봐요. 네. 작가님 이게 영상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아, 네. 그런데 서울대 갈 수가 있나요?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좀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여기 화면 보지 말고. 아, 다른 서울대. 세대인가요? 아, 사실은, 그쵸. 저희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뭐 스마트폰이 막 엄청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뭐, 진짜 서울대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관련된 부분은 근데 저는 좀 10대 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특히나 아이들이 뭐 되고 싶은 게 없다. 약간 게임도 귀찮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하게 10대 때는 막 아주 명확하게 되고 싶은 게 19살 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냥 일단은 공부를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지금 공부 안 한 게 발목 잡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되게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한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주지 않고 나중에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놀 만큼 놀되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있었어요. 그냥 책에도 나오지만 결국 저희가 화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관점 중에서 하나라고 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10대들을 포함해서 이 화면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그게 서울대도 보내줄 수도 있겠죠?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화면을 통해서 막 직접 컨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10대 분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뭐뭐뭐가 있다 이런 걸 빠르게 캐치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검색하는 건 의외로 못한다고 말하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화학 교사가 되면 좋겠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화학 교사가 될 수 있는 진로를 알아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검색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그냥 뭐 되면 좋겠죠?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수동적으로 화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막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되게 근본적인 질문은 애가 뭐라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거기에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고 난 이런 사람이다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좀 재정립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화면을 이용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좀 더 호기심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 책을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저희가 화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화면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화면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호기심과 자기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화면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순서가 반대가 돼서 화면이 있고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역시 화면으로 시간을 쓰는 건 쓸데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나를 기반으로 내가 애정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정할 수 있을 때 그 호기심의 방향이 좀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 어른들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